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오늘도 구치소 독방에서 버텼습니다. 특검은 데려나오란 지휘를 이행하지 못한 구치소 측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에까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뭘 확인하기 위한 건지는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특검 연결해 오늘도 이어진 조사 불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결국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공식 조사 요구를 거부한 건 구속 이후 오늘로 벌써 4번째입니다. 오늘도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만큼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존의 호칭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특검이 아예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했군요. 그런데 강제구인이라는 말 그대로 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독방에서 데리고 나오는 건 어려운 겁니까? 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피의자를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 달라 이렇게 2차례 인치 지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이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제 첫 인치 지휘가 무산되고 나서 오늘 특검은 브리핑에서 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경고했지만 결국 2번째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한때 자신이 지휘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문책당할 상황을 안 만들기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교정본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구치소 측에서 강제로 데려오지 않는 한 조사가 어려워 보이는데 특검은 일단 방문 조사는 안 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방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검 측은 방문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오늘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면 조사가 이렇게 계속 불발되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구속된 피의자는 열흘 이내 기소해야 하는데 한 차례 구속 기한을 연장받으면 최대 20일까지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특검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이 내란특검은 유엔사에 공문까지 보내며 외환죄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서도 유엔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며 북측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확인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사는 남과 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평양 무인기 의혹이 불거진 후 유엔사가 취한 조치나 조사 내용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북한 주장처럼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것이라면 우리 군은 유엔사나 한미연합사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을 거로 보고 무인기 침투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라 보고 일반 이적죄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유엔사 측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8일 해당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군 관련 시설 24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특검은 이틀째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원래부터 군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에 관심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덮어놓고 드론을 100대씩 만들라고 지시하고 무인기 대책회의를 하다 방사청장을 내쫓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했는지 대통령이 드론 킬러 드론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자 참모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박사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흘 뒤 윤 전 대통령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때 복수를 언급합니다. 전시된 무인기를 가리키며 우리도 북한에 복수할 수 있게 저런 무인기를 100대쯤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직후인 2023년 1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대책회의도 주재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회의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김태유 국가안보실 1차장, 김승겸 합참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속된 말로 많이 깨졌다고 하고 회의 도중에 엄동환 방사청장 등은 쫓겨났다고 합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방호체계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다.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드론으로 요격하는 게 가능하냐며 무인기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지시는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 정도씩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라는 등 구체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면서 드론 킬러 드론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 관계 기관들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2023년 2월 10일 방사청은 무인기 제작 사업을 핵심 기술 정책 지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100대쯤을 말했다는 이유로 100대로 정했고 정식 납품 절차가 아닌 연구개발 예산을 대충 투입해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관련자들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무인기는 드론 사령부를 거쳐 평양으로 투입돼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이 대수까지 지정해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진술을 또 확보한 겁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번엔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유정아 기자입니다.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두 번째 목격자가 나온 겁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회의에 배석한 사실이 확인돼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 경로하는 거 보셨습니까? 김태효 차장이 들었다는 대통령 경로 혹시 본인도 들으셨나요?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화내는 모습을 봤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화를 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이 이른바 VIP의 경로를 봤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향하는 특검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부른 보고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 명단에 있었지만 실제 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직접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2달 뒤부터 국방부에 돌았던 괴문서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경로와 수사 외압이 모두 허구라는 내용의 문서인데 특검은 문서 작성 과정에 국방부와 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순직 2달 뒤부터 국방부에 돌았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입니다. 외압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의 경로는 허위 주장이고 장관의 수사 개입도 허구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이 내부에서 돌려보기 위해 만든 문서라고 했지만 국방부 내 주요 지휘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 자문위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누가 왜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 지시자가 누굽니까? 그 작성 지시자는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다고 누구라고요?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그 통상적인. 그럼 진짜 유령 문서 맞네요. 괴문서네요. 순직 해병 특검팀은 문서 작성에 국방정책실뿐 아니라 군 검찰, 법무관리관실, 장관 보좌관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의혹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박정훈 대령을 사실상 범죄자로 몰아가는 논리 구성이 박 대령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건이 작성되고 돌았던 시기를 전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A중령, 군사보좌관실 소속 B소령 등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서는 당시 국방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허구라고 단정하고 있어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 괴문서는 모두 12쪽으로 VIP 경로는 허구, 보고서 이첩은 명백한 항명행위, 이런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이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 전문적인 법률 자문의 흔적과 검찰 진술로 추정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최상병 순직 약 2달 뒤인 2023년 10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군과 국방부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회람됐습니다. 총 11개의 소제목을 달아 12쪽 분량으로 작성된 문건에는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특검이 실체를 확인한 VIP 경로에 대해선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이라는 소제목을 단 뒤 박정훈 대령의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이첩 보류 행동은 명백한 항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명 혐의 역시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문서는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공적으로 우리가 발표했거나 퍼블리시한 문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자료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문서 안에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의 흔적과 군검찰 진술로 추정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법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라며 국군 조직법과 군인복무기본법, 군사법원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던 군검찰이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장관 지시사항과 법무관리관의 법리 설명을 혼동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개입 주장이 허구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 겁니다. 특검은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가 주도해 작성했는지 당시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건진법사 게이트를 겨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면면을 저희가 들여다보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건진법사 라인을 정조준했습니다. 먼저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진법사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네트워크 본부에서 함께 일했던 건진 측근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일섭 당시 네트워크 본부 위원장과 김영준 부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둘은 캠프에서 파악한 선거 추세를 수시로 보고한 건진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법사폰을 압수수색해 이들과 건진법사에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대선 하루 전날에도 김영준 씨는 문자로 마지막 1일 보고를 하며 선거 백서는 오보니 보고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5보는 건진의 또 다른 최측근 오일섭 당시 본부장을 뜻합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일섭 씨와 김 씨의 압수수색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건진과 측근들이 공천과 인사청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오사카 총영사까지 지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인사청탁을 스스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동시에 인사청탁을 한 정치 브로커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에 포함된 브로커 김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봉화군수 예비 후보자의 명함과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는 문자를 보낸 인물입니다. 브로커 김 씨는 현직 검사의 승진도 청탁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가 측근들과 브로커의 청탁을 윤핵관에 전달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법사폰에선 청탁으로 보이는 메시지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압수수색에는 인사청탁에서 역할을 한 건진법사의 처남 찰리도 포함됐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검찰이 앞서 놓쳤던 건진법사의 비밀 공간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건진법사는 이곳에 현금 다발 등 귀중품을 숨겨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 게이트를 처음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법당을 이미 한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명함 다발 등을 확보하면서도 법당과 연결된 비밀 공간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서울 역삼동의 고급 단독주택 1층을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계단을 통해 이어진 2층을 법당으로 꾸몄습니다. 방 2개에 불상을 놓고 제단을 설치했는데 약 90제곱미터 크기로 일반 사찰의 법당 못지않은 규모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법당을 압수수색한 김건희 특검은 해당 비밀 공간과 지하 창고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법당 비밀 공간 위주로 살펴보신 거 맞을까요? 건진 법사는 영장 집행 당시 법당 안에서 참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충북 충주의 일광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 법사가 몸담고 있는 불교 종파인 일광조계종의 거점입니다. 일광사의 해우 스님은 건진 법사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건진 법사 관련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특검은 건진 법사가 윤핵관 등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공천 청탁을 받은 의혹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가 지난 2022년 통일교 당시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줄 선물을 전달받은 사실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가격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802만 원, 1,271만 원짜리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 2개 등으로 특검은 이 선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걸로 의심되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김 씨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 김건희 여사 일가와 오랜 친분이 있어 집사로 불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20일 돌연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자녀들도 김건희 특검 현판식이 있기 하루 전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김 씨 부인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는 등 자발적 기구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김 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기 위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 씨 여권에 대한 무효화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권 무효화를 위해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제3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귀국을 압박하는 등 본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 씨 체포영장엔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배임 혐의로 대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업들이 당시 검찰 수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이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집사게이트 사건이 특검법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특검은 법원이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김 씨가 귀국하는 즉시 집사게이트뿐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뇌물협찬 의혹도 함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집사 회사에 투자한 대기업들에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과징금, 키움증권은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따른 수사, HS 효성은 총수 일가의 차명 회사가 적발되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현안들 때문에 김건희 집사 회사에 투자한 건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특검은 2023년 김혜성 씨의 IMS 모빌리티 투자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HS 효성이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차명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 여러 규제를 피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는데 의결서엔 법 위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적시됐습니다. HS 효성은 계열사 4곳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룹 최윗선의 지시 없인 불가능하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콜 몰아주기로 공정위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키움증권의 김익래 당시 회장은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주식을 매도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지난해 결국 불기소 처분된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성격의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을 투자한 데 정부 입김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큰 기업들이 큰 돈을 투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HS 효성 측은 계열사를 동원해 집사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 IMS 플랫폼 사업의 향후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투자 결정은 일반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됐고 그 외 어떤 고려사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정상적인 투자란 입장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을 오는 17일에,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 일정을 이유로 오는 21일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게서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끝나기 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을. 현재는 전시의 군 작전을 총괄 지휘할 권한이 미군에 있는데 이걸 이재명 정부 내에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전작권을 가져오려면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2단계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확한 목표 시점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논란이 되자 안 후보자도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항상 북한은 우리 적으로 규정을 했고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안 후보자의 방위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8개월 초과된다며 근무지 이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안 후보자는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실전 능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선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보훈 관련 경력이 아예 없다는 야당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권 후보자가 장관 자리 때문에 진영을 바꿨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 이력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던 권 후보자가 진영을 바꿔 장관 자리를 꿰차려 한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권 후보자가 대선 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니 이번에는 이재명이라고 한다고 말한 것도 꼬집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지지 선언 유도를 하셨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영혼과 대화하셨습니까? 저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보훈 업무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도 공격했습니다. 보훈부 슬로건이 뭡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 과제도 아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권 후보자는 법률안 발의 등을 들어 맞받아쳤습니다. 의원 시절엔 독립유권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정부 독립기관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민주당도 후보자를 거들었습니다.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 이념과 맥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겹치기 근무를 하며 여러 법인과 대학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를 했다고 해명했고 경북도지사 선거 비용 반환을 4년 가까이 미루다 후보로 지명된 후에야 일부 납부한 일은 사과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다음 지방선거에 다시 경북도지사로 나설 거냐는 질문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갑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좌진에 대한 임금체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논란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역 사무실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접수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임금체불 사실을 숨긴 후보라고 공격한 겁니다. 강 후보자 측은 총선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가 채용한 운전기사에게 합의된 급여를 지불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계속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도 제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주간 사흘 차인 내일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세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고 제자 이름은 뺀 채 자신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교조도 오늘 조기 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본인의 소명,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을 말씀드리겠고요.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JTBC 강희연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들 유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보도 이후 JTBC의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호국원의 참전용사 묘자리에서 물이 차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피해를 입은 유공자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척한 흙바닥 한가운데 작게 파낸 구덩이가 보입니다. 국립 제주 호국원에 묻힌 육군 병장 출신 참전용사의 묘입니다. 배우자 합장을 위해 파낸 묘자리는 온통 진흙탕입니다. 우리가 말라는 식으로 따지면 이게 뭐 죽이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훅하고 물하고 섞이니까.
바가지로 물을 퍼내보지만 샘처럼 물이 솟아나 소용없습니다. 유골함을 묻어야 하는 관계자들이 임시방편으로 마른 흙을 덮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숫자 같은 걸로 떠가지고 퍼내가지고 이제 눈가림식으로 빨리 퍼낸 다음에 유공잡을 안치하기 전에 뭐 마사토나 흙으로 좀 메꾸면은 이제 좀 덜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 땅 속에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의 유골함 3천여 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호구관을 관리하는 국가보훈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주를 포함해 영천, 임실, 산청 등 전국 호구관 6곳 가운데 4곳에서 유골함이 완전히 침수된 사례가 나왔는데도 상황을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유골함 일부에서 습기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물에 젖은 유골을 오븐으로 부르는 산업용 건조기에 말리는 일까지 모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몫입니다. 오늘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유공자의 유골함이 침수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20개 회원국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가 관심인데 여권에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20개 회원국 정상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영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가 가장 주목됩니다.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2014년 국빈 방문 이후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주필은 JTBC에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최근 워싱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극적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에이펙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다만 대통령실은 북한은 에이펙 회원국이 아니어서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모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소비 쿠폰을 주는 대신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기로 했다는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거라는 주장인데 이게 맞는 건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우선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소식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고요. 실제 일부 언론 보도도 제목만 보면 올해 말에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먼저 관련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로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내년부터는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연장됐습니다.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야 모두 3년, 5년 이렇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이미 했고요.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연장이 안 된 적이 없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연장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비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선 때 이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오늘 팩트체크팀에서 조세재정제도 개편 작업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 관계자 여러 명에게 확인을 했는데 일단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소득공제를 폐지할 것처럼 이렇게 공식 결정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건데 이걸 바탕으로 줬다 뺏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 쿠폰이 25만 원인데 소득 공제가 없어지면 50만 원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50만 원의 근거 저희가 찾아보니까 바로 2019년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최대 49만 5천 원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받아서 신용카드로만 3,250만 원을 모두 썼을 경우 그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쓰진 않겠죠. 실제 그간 공제 혜택을 받은 통계를 근거로 살펴보니까요. 신용카드 공제가 없어질 경우 5천만 원 연봉자가 더 부담해야 할 액수는 평균 5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줬다 뺏는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 짚어봤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사흘 동안 2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는데도 가뭄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너무 적게 내리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말랐던 수로에 물이 흐릅니다. 밭에 들어가니 땅이 질퍽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농민은 서둘러 들깨에 심습니다. 6월 중순경에 한 번 심고 그게 죽어가지고 7월 초에 심고 그게 두 번 심었잖아. 이번에 오늘 또 떼고 또 다시 심고. 마른 장마에 이은 폭염으로 가뭄이 극심했던 강원 영동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속초 설악동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200mm 가까이 퍼부었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을 통틀어 18.6mm였던 강릉에도 80mm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강릉 지역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일대 강수량은 50mm에 그쳤습니다. 오늘 오후 저수율은 28.9%, 어제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92일 만에 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경계 단계입니다. 농업용술 이틀 공급하고 사흘 제한하는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 것만큼만 한 번 더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공공수영장 3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임시 휴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고요. 평소 같으면 적어도 100명 넘는 회원들이 강습을 받는 시간인데 지금은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 아래로 내려가면 강릉 지역은 비상급수에 들어갑니다. 100곳 넘는 공공화장실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나 업소엔 수압을 약하게 해 강제로 물 사용량을 줄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 수요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100mm 비가 더 필요합니다. 물 공급에 지장이 없으려면 최소 40% 이상이 돼야지 그나마 한식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물을 평소보다 10% 절약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종교단체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불법으로 교통을 통제해왔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이 씨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도로를 막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현장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한길 기자입니다. 인도에는 환호하는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경광등을 든 남성은 수신호하며 90도로 인사합니다. 촬영 차량이 지나가고 그 뒤로 고급 벤츠 승용차가 천천히 등장합니다. 양옆으로 6명 경호원이 달리는 차 속에서 손을 흔드는 이 사람,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무슨
대통령이 왔는 줄 알았어요. 거의 뭐 대통령 경호급으로 하고. 이 씨가 탄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 하자 미리 대기하던 남성들이 반대편 차선을 막습니다. 경호원 같으신 분들이 길을 통제해가지고 아예 못 건너가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노란 한복 입은 여성들은 이 씨가 탄 차량을 향해 손을 들고 환호합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신천지 교회 앞 거리 모습입니다. 일반 차량이 경광등을 달거나 신호를 받고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대구에서도 이만희 씨와 신천지 간부들이 경광등단 차량을 앞세우고 도로를 막고 달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번 그렇게 일정을 나가면 벌금 한 대당 50만 원씩 벌금 내면 되는 거죠. 이만희 총회장이 탄 차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게 신천지 내부 원칙이었습니다. 그냥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멋지게 들어가는 거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간부 차량을 운전한 4명을 확인해 입건했습니다. 누가 도로 통제와 차량 개조를 지시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숨진 피해자 가운데는 태어난 지 5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구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5년 10월 건강하게 태어난 의영이. 부모는 TV 광고를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기침이 부쩍 늘더니 생후 50일 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네, 2층에 입원하는데 바구니 같은 데다가 아이를 놓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음 날 갑자기 급하다고 전화해서 오라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의영이에게 남은 건 사망 진단서뿐. 선행 사인은 모세기관지염과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당시엔 의료진조차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치명적이라는 걸 몰랐던 때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지고 유가족은 가계부 속 구매 기록과 가족 사진 속 살균제 모습 등을 찾았습니다. 이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결과 의영이는 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인 구제급여 지급은 보류됐습니다. 의료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유가족은 사망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인하대 의대에 분석을 의뢰했고 의영이의 사망과 살균제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국립환경과학원도 살균제의 성분이 흡입만으로도 폐에 도달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구제급여 지급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출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사망 진단서에 모세기관지염 흡입성 폐렴이잖아요. 정부가 기술적으로 변식물이 들어갔다든지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본 거예요. 정부는 그동안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는 더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속도감 있게 최대한 하면서. 하지만 의영이는 번번이 제외됐습니다. 인과관계를 소송보다 더 엄격하게 본다? 자료가 없으니까 사실상 피해자를 우롱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씨 측은 정부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오늘 김성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지금도 구제급여를 못 받고 있는 피해 노출자와 가족들 여전히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특혜 채용 논란으로 임용이 취소됐던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8명 전원이 선관위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를 냈습니다. 당시 노태학 선관위원장까지 나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이후 진행한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한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등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비판이 높아지자 노태학 위원장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대단한 상실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뜨겁습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생각 중이면서 4월에는 8명의 임용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8명 모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선관위에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는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리에 관여해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 15명 중 11명도 징계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공무원은 징계 처분과 관련해 선관위 내 행정심판인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위원장까지 나서 밝힌 선관위의 쇄신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불복을 예상했지만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와 별개로 조직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외교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방심위는 이 논란을 보도한 저희 JTBC 등에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 일정 도중 방송사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말 한마디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살려서 15시간 뒤 내놓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후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공개한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며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MBC에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고 논란을 보도한 JTBC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 소송과 관련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의 소송 논리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을 대신해 외교부가 언론사의 법적 책임을 물은 건 잘못이라고 한 겁니다. 다만 개인 의견인 만큼 외교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MBC의 항소로 2년 7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전한길 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열렬히 앞장서서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전직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제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고 오늘은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대선 패배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친윤계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를 불러서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네, 이렇게 윤어게인을 외치는 인사를 불러서 어떤 해법을 모색합니까? 네, 이틀 연속 전한길 씨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불법 계엄을 두둔하고 또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국의 결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닌가? 언제까지 부정선거의 문제만 나오면 회피할 것인가? 국힘이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이야기 외면하지 않습니까?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란몰이 그거 민주당 주장인데 그게 왜 끌려가십니까? 그런데 우선 헌재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사유였던 불법 계엄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전한길 씨가 민의회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버젓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참고로 눈에 띈 거는요. 전한길 씨를 불러놓고 정작 전 씨의 발언이 좀 길어지자 이를 제지하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 네.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였는데 자, 보통 참석한 축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짧게 하는 것과 달리 네. 전 씨는 무려 9분 정도 가까이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3분 정도 넘어가자 보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사회자에게 자르라고. 그만 잘라라라는 식의 어떤 제스처들을 네. 계속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거의 더 발언을 이어갔고 더 환호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사랑하는 선생님. 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더, 10분! 더 하라고 지지자들이 그러는 거군요. 근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많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주최했던 어제 행사에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정재 정책위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등 친윤계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해서 논란이 더 커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 전 대표가 자, 지금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왔던 윤석열 어게인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과연 합리적인 상식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논란이 커지자 곽규택 대변인이 오늘 자, 의원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는 보통 당 지도부가 다 참석을 하는 게 관례다. 확대 해석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알리지 마라.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불법 계엄을 준비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로 지난해 6월 초였죠. 자신이 의장이 됐을 당시에 바로 대통령이 네. 취임 축하 전화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일체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계속해서 국회를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의장이 먼저 나서서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 걸로 하면 그것도 또 결례일 것 같아서 예. 그 비서실 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데 예. 알려줄 수 없다.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이자 입법부 수장인데 번호도 안 가르쳐준다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우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우원식 의장은 아마 잡아넣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계엄 직후에 방첩사의 체포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포함됐다라는 게 법정 진술로도 확인이 됐었죠. 자, 그런데 체포 대상이 아닌데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못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인데 네.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서 그 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전한길 씨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럼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라면서 전 씨에게 번호를 받아서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저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나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하지만 전한길 씨는 여러 번 통화를 한 셈이죠.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로봇이 배달을 하고 주차도 하는 모습이 이제 곧 일상이 될 수 있는데 낡은 규제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배달 로봇의 경우 팔이 달려 있는 건 불법이라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로봇이 서울 강남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이 바뀌면서 로봇도 사람처럼 공원을 순찰하거나 인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안전 성능 시험을 통과한 로봇은 사람과 맞닥뜨릴 때 멈추거나 피해갑니다. 하지만 아직 진입조차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여의도 중간에 여의도 공원이 가로질러서 중간을 막고 있습니다. 공원 측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로봇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 각 공원마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데다 아파트 등 사유지 역시 일일이 허가받기가 어려워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규제가 없어 오히려 규제를 받는 역설도 있습니다.
알아서 주차해주는 이 로봇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선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 로봇은 현재 기계식 주차 장치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에 대한 법이 따로 없는 거죠. 로봇 주차라는 게 갑자기 이제 대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추적 검토라든가 이 규정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아예 불법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같은 배달 로봇이라도 팔이 달려 있다면 불법입니다. 팔 달린 로봇이 실내 주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인간밖에 규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로봇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법을 설계할 때 로봇을 상상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법 체계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불법이 되는 만큼 로봇 같은 신산업은 제약이 많습니다. 법에 써놔야만 허용이 되는 거죠. 요즘같이 굉장히 기술 개발이 빠르고 새로운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시대에는 엄청난 장애물이죠. 신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만큼 신속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JTBC 전담입니다. 국내 배달 앱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겨 문제가 됐는데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배달 앱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게 자영업자들, 소비자들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밀려든 주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배달기사들이 종업원 대신 직접 음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肯定变多了呀，变多了，2倍至少是有，2倍有。 이런 주문 폭주는 중국 배달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의 메이투안, 파란색의 얼어머가 양분하던 시장에 자본력을 앞세운 징둥이 빨간색을 내밀며 만든 배달 삼국지입니다. 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다 보니 배달비는 물론 음식값까지 공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덮밥 전문점에 와서 두 가지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 매장에 있는 메뉴판 가격과 비교했을 때 앱으로 주문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러다 보니 하루 앱 주문이 2억 건을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배달 삼국지가 계속 이어지면 이들 기업이 1년 동안 18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식당과 배달기사들의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부 매장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거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손해를 메꾸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当被逼到绝路的商家开始缩减食材的成本，降低服务的质量，最终吞下苦果的仍然是食客自己。 중국 당국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존을 건 배달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곧 다시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던 지난주, 가축들이 줄줄이 폐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농가들은 이번 여름이 특히 더 겁난다고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병원이 아침부터 왕진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금 여름철이라서 해열제 위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영양제. 축산 농가를 돌보는 대동물 수의사. 폭염에 소들이 쓰러졌다는 응급 전화가 쏟아져 급히 출근하는 길입니다. 첫 환자는 생후 3주령 송아지. 축 처진 채 눈을 못 뜹니다. 체온은 정상 범위를 3도나 넘겼습니다. 탈진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시원한 데로 좀 옮겨가지고 치료합시다. 일단 실내로 옮긴 뒤 선풍기를 송아지 쪽으로 틀어줍니다. 이 실내는 이 에어컨 덕분에 바깥보다 온도가 10도 정도 더 낮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수액 처치를 하고 이렇게 차가운 물을 천천히 끼얹어주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시원한 데서 쉬자 금세 눈을 떴습니다. 빨리 다음 농장으로 갈 차례. 이동 중에도 빨리 와달라는 연락이 이어집니다. 그 40도 올라가는 날 분만을 해가지고 이틀 전에 더위를 너무 먹었는데 7, 8통 정도 오는 것 같아요. 50% 이상이 대부분 오늘 지난이고. 이번엔 전날 새끼를 낳은 젖소. 주저앉아 침 흘리고 헥헥대는데
내일도 이 상태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급한 대로 물을 뿌려주는데 그런 의사 얼굴도 땀으로 푹 젖었습니다. 지켜만 봐야 하는 농장주도 답답합니다. 벌써 한 2-3마리 나갔어. 진짜 더웠고 밥도 안 먹고 우유도 많이 줄고. 아무리 냉방팬을 돌리고 물을 뿌려줘도 실내는 여전히 36도. 들이는 돈에 비해 효과가 적습니다. 전기요금이 우리 300만 원이 넘어. 이렇게 다 돌리는데 그래서 힘들어요. 닭과 오리 등 소동물 농가도 시름이 큽니다. 큰 동물은 치료라도 해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동물은 손쓸 길이 없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최고 40도를 찍은 지난 8일 이 양계장에선 닭 3,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이제 한 40여 년간 농장을 하면서 처음 겪어봤는데요. 한 1,500만 원어치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 아직 다 골라내지 못한 폐사체가 많습니다. 닭 14,000마리가 있는 양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온도계가 있는데 34도 정도 됩니다. 이 닭들이 살기 좋은 온도가 20도가량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모이를 줬는데도요, 잘 먹지도 않고 숨만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올 여름 폐사 가축만 약 60만 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배입니다. 죽음의 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입니다. 지금은 더위가 잠시 물러갔지만 곧 또 폭염이 오면 줄 폐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잠시 주춤한 이때 신속한 더위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죽음의 더위라는 말이 이 양계장에선 비유가 아닌 현실입니다. 이렇게 죽은 동물을 치우면서도 다음 달 더위는 또 어찌 버틸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무더위는 생계를 위협하는 분명한 재난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지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열기를 식혀줬습니다. 지금도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남에는 50에서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에도 많게는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전북 곳곳에 시간당 최대 50mm가량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고 비와 함께 전국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에 강풍도 더해지는 만큼 철저한 폭우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가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전주 28도, 창원 29도로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은 이어지겠지만 점점 습도가 높아지면서 무더위도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